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 주류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6차 북핵 실험 이후 대문 기사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거론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비극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소리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 지난 8년 오바마 정부 때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협상과 경제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끝없는 말전쟁은 북한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북핵 실험이 계속되는 마당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통일된 정부 견해 없이 거친 말부터 토해내는 트럼프 덕분에 미국의 긴장도는 계속 분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그 긴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트럼프의 거친 말들은 그 당사자가 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결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우리 언론 스스로는 안 하는 겁니까? 죽는 건 우리인데. 그럼 트럼프의 말 이상으로 거칠게 트럼프를 직접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왜 우리 땅에서 벌어질 일인데 이역만리 미국인들 말을 중계만 하는 건지. 동맹은 동맹이고 해야 할 욕은 좀 하고 삽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북핵 뉴스가 아직도 많이 쏟아져요. 그죠?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미국이 한국에 수조원대 무기를 팔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건데요. 개념적 승인이라는 표현은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계획이 없었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마 이제 한국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풀어주는 대가 주고받은 거겠죠? 네.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요, 두 정상 간의 구체적인 무기 도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나, 뭐, 상징적으로 얘기했거나. 근데,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러니까, 60여 년간 우리한테 무기를 계속 팔아왔잖아요. 예. 세계 최대 무기 장사꾼이죠, 미국이. 그런데, 장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과거에 처음으로 사거리 풀어줬을 때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데, 그때도 그거 늘어지면서 탄도미사일 팔았어요. 예. 미사일 제한을 풀어주지 않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탄도 종량은 무제한으로 해제하면서 주고받은 거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거래라고 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예. 7월 달인가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협정도 조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이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가서 시작된 거거든요. 지침. 기분 나쁘게. 미사일 개발에 관한 자율 지침이라고 79년에 만들었어요. 예. 자율이 무슨 자율입니까? 예.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건데. 그 때문에 북한이 89년에 이미 노동미사일로 한 1300km, 대포동으로 2600km 개발할 때 우리는 180km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못하게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한 300km로 늘렸고, 거리를. 그것도 그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협정에 가입하고 나서 미국은 미사일을 팔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시작전권 한수 합의하고 나서 그때 협상 시작해서 2년 걸려가지고 또 사거리를 800km로 이명박 정부 대서에 받아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탄도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거죠. 이게 무게가 풀리면 본질적으로 거리도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무거운 거를 나르다가 가벼운 걸로 바꾸면 더 멀리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관련해서 제약은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다른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늘 출국합니다. 오늘 개막하는 동방경제 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인데요.
이를 앞두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계속할 거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고 뒤이어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죠. 벌써 십몇 년간 이상. 십몇 년이 뭡니까?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여 년 가까이 북한이 핵 관련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경제 제재하고 압박 강화하고 하지만 또 핵 개발하고 이거 근본적으로 끊긴다는 거죠. 뭔가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멘트는 뒤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푸틴도 몇 마디 했죠. 예.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브릭스 정상회의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요. 북핵 문제를 제재로만 푼다면 전 세계적 재앙이 올 수 있다. 제재로만. 예. 경제 제재로만 안 된다는 거죠. 예. 제재로만 푼다면 전 세계적 재앙이 올 수 있다. 예. 예, 또 영국 BBC가 전한 푸틴 대통령 말도 있는데 북한은 그들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풀을 뜯어먹는다 해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이 이제 핵 개발을 50년대 말에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미 핵을 가지고 있던 소련도 이제 먼저 핵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 핵개발 선언하자 미국만이 아니라 소련도 경제 제재하고 뭐 악마라고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모택동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북경을 폭격한다. 그때 핵실험이 신장 위구르인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예, 거기도 폭격한다고 하고 핵 개발하는 기지가. 거기 대해서 모택동이 뭐라고 그러냐면 10,000년이 걸려도 개발할 거라고 했었고 예. 우리 공격해라. 그러면 우리 인구 6억인데 3억 죽고 3억 남아도 우리는 계속 한다는 얘기도 했고 바지를 전당포에 맡겨도 개발하겠다고 했고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라도 핵 개발한다고 했어요. 예. 결국 그래서 핵 개발했고 근데 당시 중국이 핵을 개발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북한이 북미 협정을 원하잖아요. 그때 중국은 중미 협정을 원했어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 평화체제 협정. 네. 당시 이제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64년에 성공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핑퐁 회의가 실제로 열렸죠. 중미 회의가 그래서 국교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경제 제재에서 북한이 지금 겪는 것과 비슷한 소련도 그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에 풀을 뜯어먹는다 먹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중국도 그랬거든요. 비슷한 뭐지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라도 개발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푸틴이 한 거죠. 자기들은 봐왔으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 팀장 가운데 검찰이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양지의 기획실장을 지낸 노모 씨에 대해서는 원세현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공범으로 청구했고요. 또 현직 양지의 사무총장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제일 웃긴 거는 이렇게 소위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댓글 찬반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포털에 게시판이나 들어가서 어떻게 댓글을 찬반을 올리냐 내리냐. 국정원을 했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운 겁니다, 사실. 예.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댓글 찬반 교육을. 예, 아무래도 퇴직 직원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직원들이라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컴퓨터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 공부라는 게 댓글을 어떻게 달고 찬반을 어떻게 올리냐. 그렇죠. 인터넷 여론 공작에 대한 기술을 배운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정원 댓글 연루 의혹을 받는 서경덕 교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해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 국정원에서 실비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서 교수는 예민한 주제를 다뤄 국정원 쪽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댓글과 관련한 제안이나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한글 전파 프로젝트나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받은 적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어제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 있다고, 예. 친한 국정원 직원이 실적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자기 몰래 올렸다고 처음에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이름만 올리면 모르겠지만 돈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증이 있으면 횡령 아니냐.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원이 단순히 양심선언 수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데, 서경덕 교수에게 말을 하고 서경덕 교수가 그걸 언론에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는 국정원 내부 조사에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 조사 부실을 세상에 알렸고 돈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 자신이 그렇게 가중처벌을 받을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예, 서경덕 교수의 해명만으로는. 근데 이제 영수증이 있다 보니까 돈을 받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사립대 교수가 한글 전파, 유네스코 관련 일을 하는데 왜 국정원한테 돈을 받습니까? 예.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정원 내부 자료에 대통령 업적 홍보를 위해서 지원금도 서 교수에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립대 교수가 대통령 홍보를 대신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왜 국정원이 책입니까? 문체부 일인 것 같고. 문체부도 국가 홍보를 하지 대통령 홍보를 따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홍보를 위한 지원금을 국정원이 책정해서 사립대 교수에 준다. 댓글에 투입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예, 국정원이 원하던 것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돈을 준 국정원 직원도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명단이 거의 같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원 입장에서는 댓글 공작과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했다는 거겠죠. 예. 대통령 찬반 클릭하는 거나 대통령 정책에 대통령 홍보를 사립대 교수 중에 지명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나 그래서 댓글 부대 명단과 함께 관리한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이게 이제 댓글 부대 처벌하듯이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이진 않네요. 예. 국정원이 왜 대통령 홍보를 위해서 특정인에게 지원금을 책정해줬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한 일도 밝혀질 것 같아요, 앞으로. 대기업 임원이 댓글 예, 공작을 롯데라고 했다고 특정되어 하니까. 있죠. 서 교수님은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먼저 기사가 된 것 같고. 자, 또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해서 폭로한 사이버사 전직 간부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간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공작 계속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가서 관련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요것은 저희가 직접 이 기사를 취재한 KBS 기자가 나와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사람부터 이미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을 달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 조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기사화 됐군요. SBS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댓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기사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예, 댓글 관련 스캔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던 이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2013년에 이 사건 접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훨씬 범위가 더 컸던 거죠. 훨씬 더 컸던 거고 상상하지 못할 영역에서도 돈을 받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람도 그런 거였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없는가? 왜냐하면 이 조직들이 외곽화하고 사실은 일정 정도 자생화하고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루트도 다양하게 변했을 테니까 지난번에 한번 들키고 나서 2012년에 저는 지금도
활동한 정황으로 보이는 작업들을 봅니다. 예,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 못할 겁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장애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장경 MBC 사장 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어제는 고용노동부를 갔었고요. 또 오후에는 청와대를 갔습니다. 항의 방문 차원이었는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2분 만에 열리자마자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야 모두 국회의사당이든 뭐 거리든 혹은 청와대 앞에 단체로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퍼포먼스 많이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80명 정도 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약속 없이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 나오라고 하면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야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안 맞아줬어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들이 여당일 때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잖아요. 예. 안 만나준다는 전제하에서 가서 불통이다 이런 얘기하고 단체 사진을 잘 찍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좀 실패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단체로 청와대 앞에 예전에는 못 갔죠. 경우가 굉장히 삼엄한 예.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달라졌죠. 국회의원들 정도나 돼야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단체로 시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청와대 분수 앞에서 단체 사진 찍고 왔거든요. 예. 실제로 영미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아예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분수 앞에 찍었는데 요즘 여기는 중국 관광객들 코스입니다. 네, 게다가 1인 시위하는 시위자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일반인 민원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이 퍼포먼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근에 변화된 청와대 앞 상황하고는 안 맞는다. 예. 거기 중국 관광객들 단체로 찍는 자리에서 찍었더라고요. 예. 연출에 실패한 게 아닌가. 장소를 따로 구하거나 영민관 안에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장애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자신들이 장애투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선 적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밑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그래서 결집해서 반등한 일만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9월 정도 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정부 지지율 다 떨어질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다 떨어질 거라고 또 얘기하고, 지금은 반등할 일만 남았다고. 좀 답답하겠죠. 사실은. 네. 야당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도 하는 거고. 하여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지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 서부지방 고용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 행위는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노동청은 우선 김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갑자기 본인은 아마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블랙리스트로 결국은 단죄되었는데 김장겸 MBC 사장도 이런 발령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조사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상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MBC 사장이 지금 이제 부당노동 행위 그런 이제 출석이 됐고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네, 현행노동법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익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상이 너무 많고 예, 사례가 많은데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영진이 불리한 사안인 것 같네요. 예. 자, KBS 노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해서 해임 청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KBS 이사 임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해임을 할 권한도 있다라는 겁니다. KBS는 방통위에 제출을 했고 MBC 사장은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그런 상황이군요. 방송 쪽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네, 또 어제 SBS 노조에서도 관련된 폭로를 했는데요. SBS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내렸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초 윤 회장이 보도본부 부장 이상 보직자 전원을 모아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영방송을 하는 것들이 다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납작 엎드려 있었죠. 실제 납작 엎드려 있었고 이런 뉴스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실제로 그랬다고 추정할 만한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황들이. 자, 최근에 그래서 공영방송들 이제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파업도 하고 또는 폭로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6차 실험과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 등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안철수 지도부의 국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새 지도부 탄생하고 첫 연결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SNS에 쓰였어요. 예,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김어준 인터뷰에는 응하지 말자. 그렇지만 김어준 총수가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지지층에서 많은 불평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제대로 안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에게도 할 때 항상 편파적 질문을 합니다. 예, 모두에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저는 뭐 나가서 김어준 총수한테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거 좀 시정 좀 해달라 하고 청탁도 할 수 있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 모두가 만류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류하니까 제 기침도 나오잖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 지도부 찬생하고 첫 연일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당내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교대도 그렇고 의원들 다수도 그랬고 그분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 자신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설 때인가 죄송합니다 하고 반대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분께서 출마를 하니까 역시 우리 당원 바닥에서는 안철수가 출마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철수에게 지지를 해서 당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은 후보들도 모두가 승복했고 지금은 협력해서 당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뭉쳐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결과가 4명이 예. 출마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51%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이죠.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49%밖에 안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거는 그 정도 후보가 4명 있는 데서 그렇게 받으면 압도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압도적이라고 하시니까 압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들도 한 번 빼고 다 원외인데다가 또 안철수 계로 분류가 되고 이런 현실이 이제 호남 현역 의원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은 안철수계라고 꼭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분류돼서 보도되긴 하던데. 여성위원장이건 그분 한 분 제외하고는? 아니죠. 박주원 최고위원도
그렇지 않고 장진영 최고위원은 저하고 가깝습니다. 구태여 따진다고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골고루 당선됐고 현역 의원은 이동섭 의원 한 사람 출마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당의 그 분포가 원외위원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은 자기들의 권익 또는 장래를 위해서 원외의 목소리가 좀 당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당일날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당일날은 충격을 받긴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SNS에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론 나중엔 그 글이 이제 실수로 본의 아니게 올라간 거라고 수정하긴 그것은 제가 예. 아미티콘인가 그걸 잘못 눌렀어요. 네. 잘못 눌렀다고요? 저는 이모티콘이 충격적이라고 텍스트로 번역된 이모티콘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번역되는 이모티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문자가 들어있어요. 역시 김호준 총수도 핸드폰 IT 쪽에 좀 블라인드구만. 그걸 제가 써가지고 마지막 것을 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맨 나중에 발표되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게 눌러졌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확인돼요. 네. 예, 알겠고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 필요할 땐 하시잖아요. 예, 조용히. 그래도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도 한 분 빼고 다 원내고 51% 정도로 선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역들이 모인 의원 회의에는 못 들어오고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대표 장악력이 제대로 생기겠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 여야당에 보면은 지도부가 원외일 때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손학규 대표가 원외에서 당대표를 했고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내가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또 당대표는 국회 의사당 안에만 못 들어가지 원내 의총이나 등에 와서 다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 그러니까 지도부의 지도력 혹은 대표성 이런 게 좀 의심받지 않겠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철수 대표 출마 명분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도 안 대표의 명분도 그리고 안 대표의 대표성 지도력 이런 거 의심받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하락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두서너 개의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안 대표의 당대표 선출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아동수당 인상, 노인수당 인상,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할 수 있는가 때의 노동계의 반발, 탈원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전기료, 전기 부족 등의 미래, 또 건보료 이런 것을 전부 보면은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런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다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그러니까. 예, 본인이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오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정당은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우리 야당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구멍이. 그럼 어차피 내가 나가도,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안 올라갈 거였으면 명분 자체도 그냥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그렇죠. 항상 하시는 맞아오지 편이죠.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건보료는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에 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민주당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지지도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지지해 줄 건 지지해 주고 또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야당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지지율은 뭐 허공에 떠 있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싸우지 않겠다는 게 모토였어요. 자신은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간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석 달 만에 못한 게 확인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누가 더 싸웠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이게 제 말은 안철수 대표의 워딩을 이제 옮긴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겠다. 싸움만 하는 것이 국회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한 거지. 지금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국회 들어와서 얘기하자.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걸 박근혜 정권 때 한 겁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양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똑 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은 사안에 따라서 이건 잘했다고 그냥 앞뒤 없이 정확하게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건 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 없는데요. 잘했다고 하는 건 하죠. 또 그러고 꼭 잘했다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그렇게 리드하면서 삼라만상을 당 대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도 맡은 바에 따라서 이러한 말은 누가 하고 저러한 말은 원내대표가 하고 이렇게 정해져서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데 주력하는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각을 세우는 건 지난 비대위 체제에서 충분히 했어요. 근데 그게 어필이 안 되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온 건데 그걸 또 반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겠는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지율을 끌어오기
세우기 위해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희 정권과 다릅니다. 다른 대통령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각을 세워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예.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금은 제재할 때다. 강력히 제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업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재도 필요하지만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정책 말씀하시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 상대도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건 구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긴급 성명을 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는 게 해표 정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제재할 때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은 맥락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저는 강력한 제재도 하면서 예. 그래도 대화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표 정책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화할 시기 아니다. 제재할 때다. 대화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했을 뿐이지 이 강경한 제재도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강력한 제재이지 전쟁을 하기 위한 제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조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비판적인 거는 그냥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사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대화 상대가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건 구걸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물론 그러면서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처럼 이럴 때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해표 정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말로 예. 가장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미 동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해표 정책 예. 안철수 대표도 지적하는 것은 예.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이 굳건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방사포다. 해가지고 불신을 가져왔어요. 결국 3일 만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발표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핵실험을 했건 미사일을 발사했건 우리 정부는 구조적으로 미국 정부와 함께 정보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왜 미국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파라고 하는가? 이게 3일간 계속되니까 과연 한미동맹이 굳건한가? 한미 간에 신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박지원 대표님은 이럴 때 하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인데 안철수 대표는 거꾸로 지금 대화는 구걸이다.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데 방점을 둔단 말이죠. 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예.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하면은 그거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북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한 강경한 보복 조치나 대응을 생각할 때지 뭐 대화를 구걸하거나 뭐 북한하고 어쩌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좀 그 대북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대화를 무시하고 햇볕 정책을 버리고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 이 말이 이제 뭐 대화를 구걸이라고 표현하면 방점. 미국에서 미국 헤일리 주 유엔 대사도 구걸이라는 말 썼잖아요. 물론 썼죠. 그런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평화, 대화를 얘기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지만 이 대북 정책을 약간 수정해서 햇볕 정책 쪽이 아니라 중도 개혁 표방하면서 이 대북 정책에서 수정 노선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문제고 이번에도 이제 대북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워딩을 하는 걸 보면 그것은 네. 저도 지적한 바예요. 안철수 대표에게 당대표를 나오지 말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자 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랑 토론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햇볕 정책을 지키면서 햇볕 정책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 정책이다. 보수가 뭡니까?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저에게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맡기면서도 미국 정부에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미국의 신뢰를 얻지 않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북한에서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지키는 것이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킨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도 저하고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자꾸 똑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연대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의 수정인데 뭐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햇볕 정책의 근간을 둔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걸 비판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확실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혹시 이 보수 대연합 혹은 뭐 중도 연대 이런 식의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림돌로 햇빛 정책이 나오니까 이걸 좀 덜어내서 부담을 덜어내고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번의 후보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그제 추미애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뭐 야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잘한다. 추미애 대표 잘한다. 그러면 전쟁하잔 말이냐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표님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의 계승자로서. 근데 그럼 누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심한다기보다는 안철수 대표 그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의 자강론자인 이해한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준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이 아마 시기만 남았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혹은 뭐 자유한국당의 통합 혹은 비슷한 정계 개편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정기국회 과정이나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요동을 칠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정체성을 지키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노르가즘, 예. 뉴스공장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문자가 많이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곧 1년이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첼로 연주하시기로 하셨다고 혼자 내심 결정하신 걸로 제가. 입당하시기로 혼자 결정하셨다고 내심 결정하신 걸로 제가. 아니, 아마 이거 첼로를 그때 한 30초만 연주하셔도 정의당 가입자들이 꽤 늘어날 거예요. 아니, 일단 정의당 가입하시면 제가 한 30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30분 가입하고 연주 30분 하는 걸로. 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제일 여전히 켤 수 있는 첼로 곡이 있습니까? 여전히 켤 수 있는. 좀만 연습하면. 입당어서 쓰실 준비 되셨습니까? 30분 입당할게요. 예. 있으시죠? 있는 걸로. 마지막으로 연주해 보신 게 언제입니까?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게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좀만 하면 30초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초 해가지고 뭘. 아,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콩나물 한 10g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리얼미터 의뢰에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신 것도 아닌데 5위가 되셨어요, 5위.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5위. 예상하셨습니까? 박원순,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순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아니,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 시민이거나 경기도민이던데, 그게 왜 경남도민을 끌어넣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나와버렸어요. 예. 5위. 언제 나가실 겁니까? 선언은? 안 하십니까? 저는 창원 시민이자 경남도민입니다. 네. 아, 창원시장. 아니, 지자체장이, 정의당에서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 정의당 입장에서도, 뭔가를 이게 집행하는, 정의당이 집행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네.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지방자치의 단체장을 갖다가 꼭, 몇 군데라도, 한두 군데라도 역임을 해가지고, 실제 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도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으로, 그 지자체를 바꾸면서 부상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당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서. 네. 정의당도 이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뭐 예. 옛날부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노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당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17개 광역시도 예. 중에서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붙어서 뭔가 정의당이 집권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자. 거기 차출되기 딱 14인분인데 안 됩니까? 아니, 정의당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 타수가 넘습니다. 안 땄어요. 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계속하기로 하고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했어요. 예. 김장경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죠. 좀 엉뚱하죠. 학교 앞에 자기들이 잘 다니던 분식집 그 가게 주인이 구청에 소환됐는데 수업을 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예.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따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그 교문위에서 따지면 될 일을 갖다가 예. 아예 정작 국회를 갖다가 거부하고 예. 길거리로 나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태를 막으려면요 김장겸 그 사장 그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주 만나던 관계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출두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어저께 출두했지 않습니까? 네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출두한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자진 출두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잘 발부한 거죠. 네. 진작에 갔으면 그냥 5차례나 자진 출두를 거부한 사람이 체포영장 발부하니까 출두한 거니까 자진 출두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실 노동부와 검찰이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출두했으니까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야죠. 예. 이 체포영장 발부 반발해서 보이콧을 했으니까 이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야죠. 출두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보를 망쳤기 때문에 라는 명분도 걸었습니다. 두 가지를 걸었거든요. 하나는 공영방송을 망친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지금 안보가 다 무너졌다고. 아니 안보를 망쳤으면 그럼 자기들이 휴전선으로 달려가던가 그래야지 그럼 지금 어디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리고 앞에 어제 갔던데. 아니 안보 하는데 사실 어저께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보와 관련해서 뭔가 따질 것 따지고 자기들 대안을 내놓아야 할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대표 연설인데 자유한국당만 안 오는. 과거에 보면은 상대방 대표 연설하는 걸 갖다 보이콧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 당 대표의 대표 연설을 자기들만 보이콧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야. 안보 얘기하지만은 정작 뭐 전쟁 나면은 안 보일 정당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지금 이제 실제 명분은 이제 김장경 사장하고 그다음에 안보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핍박받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면은 그만큼 김장겸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방송 사장이었다는 거죠. 박근혜 방송 사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무너지니까 이제 그런 몇 개 안 남은 가짜 언론에게 기대고 있다가 그거마저 무너지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죠. 본인 입으로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내가 무너지면 한국당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김장경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했다고.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고. 김성수 의원이 주장을 했죠. 이게 김장경 사장 본인 입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는데 김성수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이런 얘기 들었다고. 이게 서로가 그런 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하나 빠진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MBC 김장겸 사장과 같은 어떤 가짜 언론인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 세 축이 서로가 상대방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위기감으로 서로 혼연일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장 큰 기둥인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잖아요. 예. 나머지는 무너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이내에 이제 사법 처리가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법 처리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확정되고 아마 형이 결정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당 얘기 나오고 출당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시기만 남았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른정당이 다시 통합할 때 전제 조건을 내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 없이는. 출당 플러스 뭐 친박 의원. 네. 예. 팔적. 네. 처리죠.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다시 보수 통합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쪽으로 가는 거 같죠. 그게 지방선거 전이 될지 또는 그 지방선거를 넘기고 그 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제 바른정당에서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자강론자라고 할 수 있는 이혜원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휘말려가지고 아마 대표에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표는 내려가고 이제 원내대표 조영 원내대표는 통합론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출당되고 나면 혹은 팔적 출당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잘 책임 있게 행동하고 나면 통합할 수 있다. 그럼 통합론자가 바른정당을 이끌게 되는 거니까 시간의 문제지 이제 통합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통합이 갖는 의미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사자들, 특히 정치인들, 선거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이 겹치는 사람들끼리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해야 되는. 그렇죠. 스스로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이해를 따지면 맞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이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과 이제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예. 구악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그 보수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모여든 지지자들인데 그 구악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서로 감소의 효과,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사실은 죽여버리는 그래서 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계 개편. 그러니까 2급수하고 3급수 그러면 3급수가 되지 2.5급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뭉쳐야 된다. 문제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친박 몇 사람만 빼고는 이 흐름이 하나 있고 지금 얘기한 건 그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김무성 전 대표가 여러 사람 만나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바른정당의 일부, 국민의당 일부 이렇게 해서 뭐 중도 뭐 연합 이런 식의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글쎄요, 뭐 통으로 예. 그 세 당이 특히 뭐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이 통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어렵다고 일은 본다. 뭐 예. 어렵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 쪼가리 나가지고 특히 예. 국민의당이나 그 바른정당의 일부 파편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결합하는 예. 그런 일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당이 통으로 움직일 수는 예,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덩치가 크고 예. 하기 때문에 그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다음 기준이 다음 총선이거든요.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에 확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의원들이 직접 걸린 게 아니니까. 예, 지방선거가 사실은 뭐 기초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긴 한데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러나 뭐 아직도 그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 이전에 자신들이 지지율이 1위가 되는 예. 그런 어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정치다라는 믿음을 딴 쪽에서 보면 망상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걸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시간을 더 지켜볼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남들은 아무도 안 믿는 본인들의 지지율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비정상적으로 강하죠. 그렇죠. 저도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비정상적으로 강한 분들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정상적으로 강한 믿음이 결국 뜻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엔 될 그렇죠. 거야.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그 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번 당첨될 맞으면. 때까지 사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음은 될 거야. 다음은 될 거다. 예. 그렇죠. 성공 사례가 극히 일부 있죠. 극히 일부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 없는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한국에도 이제 보수 유권자들도 있고 보수 세력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제대로 된 보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이제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닮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 그 차태기 사건 났을 때 예.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을 뭐 그 거액을 예. 이제 받아가지고 당이 이제 만신창이 되었을 때 트럭으로 어떻게 날랐다고 했습니까? 했을 때. 예. 뭐 트럭 키를 갖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으로 이렇게 트럭에 돈이 잔뜩 실려 있고. 예. 그 차태기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대위원장이 되었던 박근혜 당시 예. 그 대표가 그 당사 현판 나무로 된 거 예. 그거 하나 떼들고 천막으로 하죠. 천막으로 갔단 예. 말이죠. 그게 상징적 조치였지만은 모든 거 버리내고 사실 당시에 그 자기들 재산으로 됐던 수백억짜리 당사와 연수원도 다 국가에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 당이 사실 지금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정권이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정권은 붕괴됐어요. 예. 붕괴되고 5.19 선거에서 새 정권이 탄생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뭐 간판만 떼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야 이왕 나가는 거 다 갖고 가 돈 될 만한 거 다 갖고 가자 그러다가 이제는 뭐 나갈 거 뭐 있어 그냥 간판만 바꿔 달면 되지 이제 간판도 안 바꿔 달고 있잖아요.
간판도 없고 그냥 야 그 이제 뭐 영정사진 그 하나 치워. 영정사진 치워. 예. 방에 걸리는 사진 한 장 빼버리는 걸로다가 개혁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보수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저는 이거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지지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구성은 어떻습니까? 연합공천이라고. 예. 그러니까 야3당 연합공천. 여기서 야3당 중에 정의당은 안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셋 다 예를 들어서 후보를 내버리면 저렇게 뻔하니까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은 뭐 누가 내 그러면 뭐 인천은 누가 낼 테니 이런 식의 연합공천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일본은 이제 여러 당이 공동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하는 게 이제 허용되는 경우인데 네. 우리는 그것이 허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해야죠. 물밑에서 해야 되죠. 물밑에서 하고 사실상 연합 후보다라고 이렇게 예. 정치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예. 그런 식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공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천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과연 그게 잘 되겠느냐. 교통 정리가 어려울 것이다. 교통 정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런 시도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으로 되기는 어렵고요. 지방선거는 후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도권 세 곳 정도에서 뭐 서울, 인천, 경기라거나 이런 곳에서 할 텐데 그게 예를 들면은 바른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에서 단체장이니까 다른 두 당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면은 혼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낫겠지만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을 그럼 다른 당이 그러면 양보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는가. 서울의 국민의당에 누가 나와가지고 뭐 과연 이제 의미 있는 득표 3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이고 바른정당은 경기도고 그러면 국민의당이 서울인데 그렇게 따지면요. 예. 쉽지 그래서 않을 뭐 것이다. 예. 여러 명 나오기보다 그냥 한 명씩 나와서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여러 명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떨어지자. 뭐 그런 의미는 있겠죠. 뭐. 북핵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점이 있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의 어떤 문재인 닥트린 식으로 해가지고 세게 나가기에는 예. 미국이 워낙에 상대가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북한은 우리하고 뭐 대할 생각이 없어요. 예. 대할 생각이 없거든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건 미국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우리한테 대한 행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끝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전술핵 들여오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어떤 레드라인 근처까지 가는 지금 과정이지 않습니까? 한국을 그 행구로 공격하는 거는 이미 3년 전에 한국에 대한 레드라인은 넘었어요.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에 아직 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미국의 입장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은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트럼프는 이상한 소비자예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제일 비쌀 때 사겠다. 이상한 소비자.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12년 전에 219 선언이라고 219 공동선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고 북한 요구하는 게 수위가 낮았어요. 예, 좀 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가면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는 거, 평화협정 맺는 건데 그거의 대가가 핵무기 철거였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은 핵심을 넣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핵 개발 안 한다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비싸져 가지고 실험 안 할게, 개발은 할게. 있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정도로는 평화 그 협정을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핵 무장 능력이 더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광까지가 아니라 본토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여론이 이제 비등하게 되고 평화협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화를 당장 할 뜻이 미국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아무런 효과 없는 제재와 압박에
만 매달리기도 어렵고 우리로서는 사실은 북한이 핵 능력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제재 압박은 불가피하지만은 동시에 평화적 어떤 모색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난 5월에도 그쪽에 그 외무성 국장이 약간의 조건을 갖다가 오슬로 회담에서 제안을 북한하고 하지 미국이 않았습니까? 맞았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걸 그만두면 우리도 이걸 갖다가 실험을 중단하겠다. 미사일 실험, 핵 실험만 중단해도 그리고 그 대가로다가 그 한미연합 훈련을 갖다 축소한다거나 중단한다거나 서로가 중단하는 거죠. 약속 어기면 서로 또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대화나 모색이 가능해지는데 이걸 사실은 중국, 러시아가 원하고 북한도 뜻이 있고 우리도 사실은 그러길 원하는데 저는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의 제안은 이미 넘어갔고 사실은 미국이 근데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위기를 여기서 더 키우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요런 분석이 저는 그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그 쿠바 위기를 해결한 케네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되길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가 막 커지다가 어느 순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서든 그래서 쿠바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한 케네디처럼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거는 이 익명으로 그 백악관에 핵심 보좌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언론 보도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의 그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것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8년 동안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걸 갖다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 거죠. 지금 어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을 키우고 긴장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무기를 팔고 오른손은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FTA에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언제쯤 이걸 풀까 논의하고 있고. 뭐 어차피 북한이 그 ICBM을 갖다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미국 본토까지는 쏘려면 시간이 한 2년 내지 1년 반까지는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든지 판을 키우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분석이 그 일부 맞다. 트럼프의 성향하고도 맞고, 그 위기를 더 키우고 있고, 그 위기를 더 키우는 건 미국의 이익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장단에 놀아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 이걸 계속 보도해서 진짜로 전쟁 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다 지켜본 국민들이에요. 근데 2차 핵위기 때도 그렇지만 아니 저기서 핵실험하고 있는데 왜 피난 안 가냐? 왜 사재기 안 하냐? 왜 불안해하지 않느냐? 보수 언론은 왜 불안해하지 않아? 불감증이야 계속 얘기하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국민들도 독자들도 불안해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증폭될수록 그런 과거 이제 독재 세력의 잔재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 터전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탄도 중량 제한을 해서 미사일 집권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봐요. 플라시보 효과. 이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저쪽이 이제 무력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걸 보고 한편으로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너희들 무력으로 때려잡을 수 있어. 라는 좀 착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위안을 주는 거죠. 정서적으로. 사실 2톤이면은 지하 수십 미터 벙커까지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현무 2A 같은 경우에 이 미사일 지침이 그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만들 수 있는 게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300km 이내에서는 300km까지 날아가는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톤의 어떤 탄두를 갖게끔 돼 있는데 300km면 어딘가 하면 신의주예요. 그리고 300km면 어딘가 하면은 한경남도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하 펑크가 이제 마늘이라고 보여지는 곳은 현재도 다 커버되는 거고. 펑크버스도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500km면 1톤까지 가능하거든요. 현무 2B 같은 경우에는 그 500km면 어딘가 하면은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육진 있죠, 육진. 저기 회령,
뭐 종성, 뭐 네. 경원하는 여진적으로 막았다. 예. 육진 빼고는 다 커버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구는 다 포함되고 육진 빼고 다 커버되는 게 1톤이고 1톤이면은 웬만큼 지하에 있는 것도 다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린 거는 우리로서는 국방 자주권 입장에서 무제한으로 푸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은. 네. 왜 미국이 우리 미사일 성능까지도 이렇게 한계를 짓냐 이거예요. 그걸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효력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면 이미 느꼈을 위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그냥 약을 하나씩 주면서 이제 네. 뭐 진통제 같은 효과를 이제 보려고 하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이게 저는 아이러니가 이런 중량잔을 푸는 조치들은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 시작했어요, 다. 그게 지금 전술핵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술핵 들어오죠. 심지어는 핵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핵무장하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핵무장은 쉽게 하는 거. 대개 보면은 그 보수 언론들이 핵무장을 해야 되나 그 쉽지 않음으로 이래 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미동맹 파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NTP 탈퇴하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경제가 전작권도 망하겠죠.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 전술핵 들어오자는 얘기는 저도 그게 하지 말도 안 않아요. 된다고 봅니다. 전술핵을 들으려면 작전권이라도 있어야죠. 예. 버튼을 누를 수도 없는데 뭐 핵을 들어오자는 말만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뭘 갖고 싶다, 장난감 사고 싶다 이래서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사 이러니까 아르바이트 안 할래요, 사주세요. 자꾸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연습은 첼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입당어서 계속 쓰고 계십시오. 저는 거기다 잘 쓸 연습을 할 테니까 예, 연습을 하고 계십시오. 첼로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노회찬 대표님, 자클린의 눈물 신청합니다. 첼로 연주.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제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곡이 지금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원종우 씨 방송이 나가지 않는데 문자 나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7시 16분에 오늘도 9시였어요. 원종우. 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있는 파토의 과학 같은 소리 정말 재밌네요. 8시 17분. 원종우 오늘따라 유독 알차고 재밌네요. 8시 22분. 오늘 없어요. 근데. 오늘 원종우 씨 방송이 아예 없어요. 네. 댓글 알바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을 때가 언제가 될까요? 축구 이야기 조만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광으로서 최근 축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걸로 압니다. 예. 축구 이야기 다뤄보겠고요. 예. 그 외에 주말에 제가 부페 먹는 걸 봤다는 분도 있네요. 네.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도 유독 알차고 재밌다는 원종욱의 과학 코너를 오늘 밀어낸 당사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하다는 건 뭡니까? 요즘 밀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세탁 좀 하려고. 예. 악마 나왔습니다. 정리, 소망, 중망, 대망 다 거친 양정리 양. 자, 양변 나오셨습니다. 이상하게 양변. 또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시네. 예. 오늘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왔길래 원종우 씨 코너를 밀어낸 겁니다. 밀어낸 게 아니죠, 제가. 원종우 씨는 참 그리고 SNS에 본인이 오늘 댓글을 남겨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원종우 씨랑 SNS 친구거든요. 자기 안 나가니까 꼭 댓글 남겨달라고 그렇게 SNS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많이 문자가 오는죠. 네, 네, 원종우 씨 코너 오늘따라 유난히 알차요. 뭐 이런 거. 예, 제가 밀어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작진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소한 원종우 씨 시간대에 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 이전에, 예. 일단 일은 해야 하니까. 예. 없어도 있는 듯한 존재감, 이런 문제도 옵니다. 아니, 딱 그렇게 써달라고 보냈어요. 내가 방송은 안 나가지만 마치 듣는 것처럼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셨어요. 자, 예. 그러면 근데- 원종우 씨 시간을 지어주십시오. 오늘 재밌게 해가지고.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최근 겁니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린 소녀들의 사건인데. 워낙 많이들 봤죠. 예, 부산에서도 여중생이 중2 여중생을 한 2시간가량 무차별 폭행을 한 게 네네. SNS에 화제가 됐었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비슷한 사건이 강릉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여고생들이 7시간 가까이 피해자를 또 때려서 그게 이제 부산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알려진 건데 못지않게 이 사건도 굉장히 잔인했던 이게 과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점이 뭐냐면 물론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우들을 폭행하는 사건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거 뭐 없앨 수도 없을 건데 있긴 있는데 죄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죄의식이 없다 너무. 그러니까 강릉 사건 같은 경우가 오늘 어떤 언론에서 그 사람들 그 친구들끼리 단체 대화방에 대화가 나왔는데 네. 이게 부산 사건 때문에 자기네들 사건도 크게 떴다 알려졌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금방 뭐 잊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다음에 오히려 SNS에서 우리 스타 되겠네 우리 얼굴 알려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들끼리의 대화인 거죠. 이게. 대화인데 알려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혹시 누가 우리 신상 털기하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보통 과거에 이렇게 이런 사건이 나면 뭐 부모들이 찾아가서 혼내고 선생님 혼내고 뭐 그러면 겁을 먹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 사고를 친 아이들도 무릎 꿇고 부모들도 울고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놀이가 됐어요. 놀이가. 이상한 풍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사진을 공유하고 아니 처음에 부산 사건이 알려진 것도 그거잖아요. 자기가 때려놓고 자기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다른 친구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때렸는데 나 감옥 들어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그걸 받아본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진 거거든요. 이 그 강릉 여중생 북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아주 심각한 수준의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아, 똑같이 때리면서 또 카메라로 찍으면서 뭐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또 카메라 촬영까지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놀이가 됐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행위가 뭐랄까요? 본인들이 일종의 연기자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연출을 하고 폭력 행위를 그걸 올리고 그거를 즐기는 놀이가 되어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여론이 우세했다면 이런 걸 직접 보고 나니까 이제 야 이거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기회를 더 주자나지는 어른들이 더 잘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쪽인데 아직 미성숙 상태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이 너무 심해져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른 드는데.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관련 법이. 지금 일단 우리나라, 우리 법은? 우리 법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소년법 구조를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년법은 일단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네. 19살이 되지 않은 그걸 다 소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10살부터 19살 차이까지는 일단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이거를 형사재판을 받게 할 거냐 아니면 이른바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걸로 빼서 소년원으로 가는 거죠. 별도의 처리를 하는 네. 거예요. 이거는 가장 심할 경우에도 소년원이고 대부분은 그냥 보호관찰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았다라는 걸로 기록이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형사법으로 네. 성인들처럼 처리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정리한다. 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성인들처럼 기존의 형사 재판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형벌을 좀 낮춥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형도 없죠. 사형 무기징역은 아예 선고를 못하고 네. 무기징역 선고는 이제 18세 같은 경우 할 수는 있는데 그때도 그럴 거면 15년까지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석방 같은 경우도 성인범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2 이상 형을 살아야 실질적으로 형을 되는데. 다 채워야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만 채우면 가석방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네. 일에 대해서 기회를 좀 더 기회를 주자. 다시 한번 줘야 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아이들에게도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는 사고 쳐도 벌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지는 벌을 받아도 잠깐 고생하고 끝난다. 이러니까 거의 막가는 식의 어떤 형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소년법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 혹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들이 많죠.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예 폐지하는 거는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요.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3세하고 23세 혹은 33세하고 똑같이 다르죠. 다를 수는 없죠. 다른 건 예. 다른데 지금 구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예. 형사 재판으로 안 가고 보호 관찰이나 가장 심한 경우에도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는 뭐 계도가 목적이고 교화가 목적이면 거기서라도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인원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관 한 분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100명에서 150명이에요. 그럼 걔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부산 사건에서도 또 드러난 것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폭행을 한 가해자 학생들 중에 2명이 보호관찰 상태였어요. 하나는 폭행도 있고 하나는 폭행, 하나는 절도로. 이미. 근데 경찰에서는 그 사실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기록이 안 나오는 경찰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신고가 들어와도 얘들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사법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일단 청인들의 범죄보다는 좀 가볍게 보겠죠, 당연히요. 애들이 뭐 싸우고 잘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거가 조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이 피해자 어머니가 사진이 그렇게 올라온 걸 보고 경찰에 들고 가서 너무 심각하니까 사진 좀 안 돌아다니게 좀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진을 경찰분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 사진 보셨죠? 저도 나중에 봤습니다. 그걸 네. 보고 어떻게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 사례를 들어보죠. 해외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도 각양각색이긴 해요. 나라마다 날짜의 다르겠죠. 기준이 네. 딱 정해지지 사실 이런 않았는데 것도 있어요. 우리가 18세 이상이 봐야 된다고 성인 딱지가 붙은 것을 어느 나라에서는 12세가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도 있죠. 네. 근데 대부분 뭐 10살, 12살, 13살 이 정도로 우리처럼 그 나이 밑에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아요. 그럼 전 세계적인 공통이고.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보아놓고 네. 각각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무능력자라고 하거든요. 형사 무능력. 얘들은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게 네네. 원칙이지만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이 정도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내지는 이 아이가 뭐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면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근데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14살이 안 됐으면 일단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약간 좀 차이가 있군요. 이 부분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사법체계가 공장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공장형? 그냥 딱 기준을 정해놓고 다 그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네. 거예요. 이게 뉴스 공장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럼 거기서 또 뜬금없이 숟가락을. 근데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법 사건들도 대량으로 많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그렇게 기준만 정해놓고. 제가 본 그 교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교화는 미국이었는데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패를 지어서 다니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소년원에 데려간 대신에 진짜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조직폭력배가 나와요. 물론 이제 다 얘기가 됐죠. 근데 이제 연기죠, 일종의. 근데 그 조직폭력배가 그 청소년이 오면 자신들 몸에 상처나 문신이나 우락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되고 싶어? 내 밑에 와서 일할래? 한 30분 정도 압박하면 집에 곱게 돌아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 가지. 그게 저기 교도소 견학이라고 얘기했죠. 교도소 견학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 일반화된 견학 코스예요. 항상 갑니다. 가가지고 엄청나게 욕설 시작해가지고 너 죽을래? 예를 들자면 이걸 아주 심한 욕을 섞어서 리얼하게 한 번 갔다 오면 저렇게 해야 되면 안 되겠다. 영화에서 보던 거랑 너무 무섭다. 다르구나. 칼 좀 맞아볼래? 칼 자꾸 보여주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소년법의 현재 특별법으로 이제 특정 강력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년법이라도 그냥 소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예외 폐지가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두자. 예외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법 취지 자체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은데 관리가 안 되는 법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법대로 안 되고 있다. 야, 자, 요 사안은요.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더 다뤄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MBC는 방통위에 제출을 했고 MBC 사장은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그런 상황이군요. 방송 쪽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네, 또 어제 SBS 노조에서도 관련된 폭로를 했는데요. SBS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내렸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초 윤 회장이 보도본부 부장 이상 보직자 전원을 모아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방송
지금 이제 공영방송을 하는 것들이 다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납작 엎드려 있었죠, 실제. 납작 엎드려 있었고, 이런 뉴스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실제로 그랬다고 추정할 만한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황들이. 자, 최근에 그래서 공영방송들 이제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예, 파업도 하고, 또는 폭로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6차 실험과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 등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안철수 지도부의 국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새 지도부 탄생하고 첫 연결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SNS에 쓰였어요. 예, 국민당 일부에서는 김어준 인터뷰에는 응하지 말자. 그렇지만 김어준 총수가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지지층에서 많은 불평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제대로 안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에게도 할 때 항상 편파적 질문을 합니다. 예, 모두에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저는 뭐 나가서 김어준 총수한테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거 좀 시정 좀 해달라 하고 청탁도 할 수 있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 모두가 만류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류하니까 제 기침도 나오잖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 지도부 찬생하고 첫 연일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당내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교대도 그렇고 의원들 다수도 그랬고 그분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 자신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설 때인가 죄송합니다 하고 반대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분께서 출마를 하니까 역시 우리 당원 바닥에서는 안철수가 출마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철수에게 지지를 해서 당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은 후보들도 모두가 승복했고 지금은 협력해서 당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뭉쳐 있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결과가 4명이 예. 출마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51%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이죠. 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49%밖에 안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거는 그 정도 후보가 4명 있는 데서 그렇게 받으면 압도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압도적이라고 하시니까 압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들도 한 번 빼고 다 원외인데다가 또 안철수 계로 분류가 되고 이런 현실이 이제 호남 현역 의원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들은 안철수계라고 꼭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분류돼서 보도되긴 하던데 여성위원장이건 그분 한 분 제외하고는 아니죠. 박주원 최고위원도 그렇지 않고 뭐 장진영 최고위원은 저하고 가깝습니다. 구태여 따진다고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골고루 당선됐고 현역 의원은 이동섭 원 한 사람 출마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당의 그 분포가 원외위원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은 자기들의 권익 또는 장래를 위해서 원외의 목소리가 좀 당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당일날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당일날은 충격을 받긴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SNS에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론 나중엔 그 글이 이제 실수로 본의 아니게 올라간 거라고 수정하기. 그것은 제가 네. 뭐 아미티콘인가 뭐 그걸 잘못 눌렀어요. 네. 잘못 눌렀다고요? 저는 뭐 이모티콘이 충격적이라고 텍스트로 번역된 이모티콘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그런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번역되는 이모티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문자가 들어 있어요. 역시 그 김호준 정수도 그 핸드폰 IT 쪽에 좀 블라인드구만. 그걸 제가 그 써가지고 마지막 것을 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맨 나중에 발표되니까 이렇게 그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게 눌러졌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확인돼요. 예. 예, 알겠고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 필요할 땐 하시잖아요. 예, 조용히. 예. 그래도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들도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가서 관련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요것은 저희가 직접 이 기사를 취재한 KBS 기자가 나와서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사람부터 이미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을 달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 조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기사화 됐군요. SBS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댓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기사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예, 댓글 관련 스캔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던 이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2013년에 이 사건 접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훨씬 범위가 더 컸던 거죠. 훨씬 더 컸던 거고, 상상하지 못할 영역에서도 돈을 받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람도 그런 거였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없는가? 왜냐하면 이 조직들이 외곽화하고 사실은 일정 정도 자생화하고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루트도 다양하게 변했을 테니까 지난번에 한번 들키고 나서 2012년에 저는 지금도 활동한 정황으로 보이는 작업들을 봅니다. 예,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 못할 뿐. 자, 다음 수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장애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장경 MBC 사장 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어제는 고용노동부를 갔었고요. 또 오후에는 청와대를 갔습니다. 항의 방문 차원이었는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2분 만에 열리자마자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야 모두 국회의사당이든 뭐 거리든 혹은 청와대 앞에 단체로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퍼포먼스 많이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80명 정도 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약속 없이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 나오라고 하면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야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안 받아줬어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들이 여당일 때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잖아요. 예. 안 만나준다는 전제하에서 가서 불통이다. 이런 얘기하고 단체 사진을 잘 찍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좀 실패해요. 왜냐면은 요즘은 단체로 청와대 앞에 예전에는 못 갔죠. 경우가 굉장히 삼엄한 예.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달라졌죠. 국회의원들 정도나 돼야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단체로 시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청와대 분수 앞에서 단체 사진 찍고 왔거든요. 예. 실제로 영미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아예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분수 앞에 찍었는데 요즘 여기는 중국 관광객들 코스입니다. 네, 게다가 1인 시위하는 가족 시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 민원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이 퍼포먼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근에 변화된 청와대 앞 상황하고는 안 맞는다. 예, 거기 중국 관광객들 단체로 찍는 자리에 찍었더라고요. 예. 연출에 실패한 게 아닌가. 장소를 따로 구하거나 영민관 안에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자신들이 장외투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선 적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밑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그래서 결집해서 반등한 일만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10월, 아니, 9월 정도 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정부 지지율 다 떨어질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다 떨어질 거라고 또 얘기하고, 지금은 반등한 일만 남았다고. 좀 답답하겠죠. 사실은. 네. 야당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도 하는 거고. 하여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지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 행위는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노동청은 우선 김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갑자기 본인은 아마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블랙리스트로 결국은 단죄되었는데 김장겸 MBC 사장도 이런 발령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조사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상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MBC 사장이 지금 이제 부당노동 행위 그런 이제 출석이 됐고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네, 현행노동법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익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상이 너무 많고 예, 사례가 많은데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영진이 불리한 사안인 것 같네요. 예. 자, KBS 노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해서 해임 청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KBS 이사 임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해임을 할 권한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분 빼고 다 원내고 51% 정도로 선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역들이 모인 의원 회의에는 못 들어오고 뭐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대표 장악력이 제대로 생기겠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 여야당에 보면은 그 지도부가 원외일 때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손학규 대표가 원외에서 당대표를 했고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내가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또 당 대표는 국회 의사당 안에만 못 들어가지 원내 의총이나 등에 와서 다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 그러니까 지도부의 지도력 혹은 뭐 대표성 이런 게 좀 무심받지 않겠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철수 대표 출마 명분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도 안 대표의 명분도 그리고 안 대표의 대표성 지도력 이런 거 의심받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뭐 하락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두서너 개의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안 대표의 당대표 선출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예.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아동수당 인상, 노인수당 인상,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할 수 있는가 때의 노동계의 반발, 탈원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전기료, 전기 부족 등의 미래, 또 건보료 이런 것을 전부 보면은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런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다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그러니까. 예, 본인이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오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정당은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우리 야당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구멍이. 그럼 어차피 내가 나가도,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안 올라갈 거였으면 명분 자체도 그냥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은 그렇죠. 항상 하시는 맞아오지 편이죠.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지금 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건보료는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에 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민주당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지지도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지지해 줄 건 지지해 주고 또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야당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지지율은 뭐 허공에 떠 있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싸우지 않겠다는 게 모토였어요. 자신은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간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석 달 만에 못한 게 확인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누가 더 싸웠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이게 제 말은 안철수 대표의 워딩을 이제 옮긴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겠다. 싸움만 하는 것이 국회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한 거지. 지금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싸우지 마라. 국회 들어와서 얘기하자.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걸 박근혜 정권 때 한 겁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전향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똑 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사안에 따라서 이건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이 이제 핵 개발을 50년대 말에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미 핵을 가지고 있던 구소련도 이제
먼저 핵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 핵개발 선언하자 미국만이 아니라 소련도 경제 제재하고 뭐 악마라고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모택동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북경을 폭격한다. 그때 핵실험이 신장 위구르인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예, 거기도 폭격한다고 하고 핵 개발하는 기지가. 거기 대해서 모택동이 뭐라고 그러냐면 10,000년이 걸려도 개발할 거라고 했었고, 예. 우리 공격해라. 그러면 우리 인구 6억인데 3억 죽고 3억 남아도 우리는 계속 한다는 얘기도 했고, 바지를 전당포에 맡겨도 개발하겠다고 하도 했고,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라도 핵 개발한다고 했어요. 예. 결국 그래서 핵 개발했고, 근데 당시 중국이 핵을 개발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북한이 북미 협정을 원하잖아요. 그때 중국은 중미 협정을 원했어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 평화체제 협정. 네. 말씀이십니다. 당시 이제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64년에 성공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핑퐁 회의가 실제로 열렸죠. 중미 회의가 그래서 국교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경제 제재에서 북한이 지금 겪는 것과 비슷한, 소련도 그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에 풀을 뜯어먹는다, 먹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중국도 그랬거든요. 비슷한 뭐지,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라도 개발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푸틴이 한 거죠. 자기들은 봐왔으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 팀장 가운데 검찰이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양지의 기획실장을 지낸 노모 씨에 대해서는 원세현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 청구했고요. 또 현직 양지의 사무총장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제일 웃긴 거는 이렇게 소위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댓글 찬반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포털에 게시판이나 들어가서 어떻게 댓글을 찬반을 올리냐 내리냐. 국정원을 했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운 겁니다, 사실. 예.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댓글 찬반 교육을. 예, 아무래도 퇴직 직원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직원들이라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컴퓨터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 공부라는 게 댓글을 어떻게 달고 찬반을 어떻게 올리냐. 그렇죠. 인터넷 여론 공작에 대한 기술을 배운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정원 댓글 연루 의혹을 받는 서경도 교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해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 국정원에서 실비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서 교수는 예민한 주제를 다뤄 국정원 쪽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댓글과 관련한 제안이나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한글 전파 프로젝트나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받은 적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어제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 있다고. 예. 친한 국정원 직원이 실적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자기 몰래 올렸다고 처음에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이름만 올리면 모르겠지만 돈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증이 있으면 횡령 아니냐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원이 단순히 양심선언 수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데 서경덕 교수에게 말을 하고 서경덕 교수가 그걸 언론에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는 국정원 내부 조사에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 조사 부실을 세상에 알렸고 돈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 자신이 그렇게 가중처벌을 받을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예, 서경덕 교수의 해명만으로는. 근데 이제 영수증이 있다 보니까 돈을 받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사립대 교수가 한글 전파, 유네스코 관련 일을 하는데 왜 국정원한테 돈을 받습니까? 예.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정원 내부 자료에 대통령 업적 홍보를 위해서 지원금도 서 교수에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립대 교수가 대통령 홍보를 대신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왜 국정원이 책입니까? 문체부 일인 것 같고.
문체부도 국가 홍보를 하지 대통령 홍보를 따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홍보를 위한 지원금을 국정원에 책정해서 사립대 교수에 준다. 뭐 댓글에 투입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예, 국정원이 원하던 것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돈을 준 국정원 직원도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명단이 거의 같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원 입장에서는 댓글 공작과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했다는 거겠죠. 예, 대통령 찬반 클릭하는 거라 대통령 정책에 대통령 홍보를 사립대 교수 중에 지명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나 그래서 댓글 부대 명단과 함께 관리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이게 이제 댓글 부대 처벌하듯이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이진 않네요. 예. 국정원이 왜 대통령 홍보를 위해서 특정인에게 지원금을 책정해줬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한 일도 밝혀질 것 같아요. 앞으로 대기업 임원이 댓글 예, 공작을 롯데라고 했다고 하니까. 특정되어 예. 있죠. 서 교수님은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먼저 기사가 된 것 같고. 자, 또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해서 폭로한 사이버사 전직 간부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간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공작 계속됐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 주류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6차 북핵 실험 이후 대문 기사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거론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비극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소리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 지난 8년 오바마 정부 때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협상과 경제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끝없는 말전쟁은 북한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북핵 실험이 계속되는 마당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통일된 정부 견해 없이 거친 말부터 토해내는 트럼프 덕분에 미국의 긴장도는 계속 분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그 긴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트럼프의 거친 말들은 그 당사자가 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결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우리 언론 스스로는 안 하는 겁니까? 죽는 건 우린데. 그럼 트럼프의 말 이상으로 거칠게 트럼프를 직접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왜 우리 땅에서 벌어질 일인데 이역만리 미국인들 말을 중계만 하는 건지. 동맹은 동맹이고 해야 할 욕은 좀 하고 삽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북핵 뉴스가 아직도 많이 쏟아져요. 그죠?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미국이 한국에 수조원대 무기를 팔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건데요. 개념적 승인이라는 표현은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계획이 없었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마 이제 한국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풀어주는 대가 주고받은 거겠죠? 네.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요, 두 정상 간의 구체적인 무기 도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나, 뭐, 상징적으로 얘기했거나. 근데,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러니까, 60여 년간 우리한테 무기를 계속 팔아왔잖아요. 예. 세계 최대 무기 장사국이죠, 미국이. 그런데, 장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과거에 처음으로 사거리 풀어줬을 때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데, 그때도 그거 늘어지면서 탄도미사일 팔았어요. 예. 미사일 제한을 풀어주지 않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탄도 종량은 무제한으로 해제하면서 주고받은 거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거래라고 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예. 7월 달인가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협정도 조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이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가서 시작된 거거든요. 지침. 기분 나쁘게. 미사일 개발에 관한 자율 지침이라고 79년에 만들었어요. 예. 자율이 무슨 자율입니까? 예.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건데. 그 때문에 북한이 89년에 이미 노동미사일로 한 1300km, 대포동으로 2600km 개발할 때 우리는 180km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못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한 300km로 늘렸고, 거리를. 그것도 그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협정에 가입하고 나서 미국은 미사일을 팔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시작전권 한수 합의하고 나서 그때 협상 시작해서 2년 걸려가지고 또 사거리를 800km로 이명박 정부 대여사에 받아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탄도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거죠. 이게 무게가 풀리면 본질적으로 거리도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무거운 거를 나르다가 가벼운 걸로 바꾸면 더 멀리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관련해서 제약은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다른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늘 출국합니다. 오늘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인데요. 이를 앞두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계속할 거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고 뒤이어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죠. 벌써 10몇 년간 이상. 10몇 년이 뭡니까?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여 년 가까이 북한이 핵 관련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경제 제재하고 압박 강화하고 하지만 또 핵 개발하고 이거 근본적으로 끊긴다는 거죠. 뭔가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멘트는 뒤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푸틴도 면바디 했죠. 예.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브릭스 정상회의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요. 북핵 문제를 제재로만 푼다면 전 세계적 재앙이 올 수 있다. 제재로만. 예. 경제 제재로만 안 된다는 거죠. 예. 제재로만 푼다면 전 세계적 재앙이 올 수 있다. 예. 예, 또 영국 BBC가 전한 푸틴 대통령 말도 있는데 북한은 그들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풀을 뜯어먹는다 해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